쪽을 보세요. 58쪽에 보면 형태소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나와 있어요. 뜻 동그라미 치세요. 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형태소들이 모여서 단어의 의미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형태소보다 조금 더 큰 의미 단위가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형태소와 단어가 일치할 수도 있고요. 형태소는 원칙적으로 단어보다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언의 어간과 어미,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지금 필기에서 어근과 어간을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사와 어미를, 적사와 어미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실전에 어떻게 풀이할 건지 오늘 요거를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내신 문제에서 형태소 개념이에요. 니네는 지금 개정된 교과서가 아닌 걸 배우는 마지막 학년입니다. 근데 이미 니네 몇 학년 애들은 형태소를 배웠습니다. 중1 때. 그러니까 개정된 교과서상에서 중등부 내용인 형태소가 들어가 있어. 너네 지금 낀 세대거든요. 고1 올라가면 개정된 국어 교과서로 배워요. 그럼 뭐가 안 좋을까? 중학교 때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애들은 모르는 거야. 이게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좀 걔네들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돼. 학원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끼어있는 세대 애들이 공부가 우왕좌왕하다가 경쟁에서 밀리고 내신 안 나오고 수능 못 보고 재수해도 마이너스 요소를 계속 갖고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중1부터 형태소를 배웠던 애들이니까 이제는 형태소 문제가 고등부 고난도 문제에 해당했는데 중등부까지 내려왔다. 더 많이 어려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태소 개념이 들어가면 형태소하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은 있고요, 음절 있고요, 형태소 있고 단어 있어. 근데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우는 품사에 해당하는 거야.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품사를 중학교 때 배운 학년이에요. 그래서 품사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게 되냐면 단위로 파생어, 합성어, 단어 형성 방법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서 니네 안 배웠네요. 근데 내년에 반드시 다시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니까 더 이상 쪼개면 뜻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의미 단위로 나누는 게 형태소인 거야. 선생님이 요거 백지로 시험도 받고 외우기도 시켰습니다. 그럼 책을 한번 봐보세요. 책을 보시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습니다. 사과는 단일한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 형태소예요. 단일한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를 단일어라고 해. 자, 그럼 어근은 뭐냐?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태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은 자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립할 수 없는 것도 있어. 그 다음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사과라는 어근하고 나무라는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사과라는 단어도 쓰일 수 있고 나무라는 단어도 쓰일 수 있어요. 그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한 단어가 됐다. 그럼 뭐라고? 합성어야. 그럼 내가 지금 설명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나누는 거 중요하고 형태소를 나눌 때 원칙이 있어요. 자, 형태소의 종류 별표 치세요. 별표. 홀로 쓰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홀로 동그라미 치세요. 자, 문법에서 홀로 쓰일 수 있다라 함은 띄어쓰기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표시해 준 거. 홀로 쓸 수 있다. 뭐라고? 띄어쓰기 표시. 띄어쓰기 할 수 있다. 무슨 형태소라고? 자립 형태소야. 동그라미 치세요.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단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어가 될 수 있다. 자, 같은 말이야. 자립할 수 있다. 홀로 쓰일 수 있다. 띄어쓰기 할 수 있다. 단어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뭐죠? 가르쳐.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뭐예요? 체언입니다. 책에 있는 버전을 여기다 이렇게 써줬지.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가르쳐. 관형사, 부사가 뭐죠? 수식어이죠. 수식어. 그 다음 감탄사 뭐죠? 독립어이요. 같은 말인 거예요. 얘네들은 모두 뭐 할 수 있다? 그 자체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홀로 쓸 수 있다, 띄어쓰기 할 수 있다, 자립할 수 있다, 그 자체로 단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형태소와 단어는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두 번째는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홀로 쓸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없겠니?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세요. 홀로 쓸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없겠니? 띄어쓰기 할 수 없겠죠. 띄어쓰기 할 수 없는 건 뭐가 아니다? 단어가 아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원칙이야. 근데 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외가 시험에 출제돼요. 알았어? 공식이 순서가 이렇게라고 했잖아.
단어는 다 띄어쓰기 하는 게 원칙인데 조사만 예외예요. 조사는 단어지만 띄어쓰기 할 수 없어요. 단어지만 띄어쓰기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기호인 양 적어놓고 뭔 말인지 뭔 뜻인지도 모르는 애들 시험에 못 써보고 단어지만 띄어쓰기 할 수 없다. 자,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그랬지? 모든 단어는 띄어쓰기 할 수 있다. 그럼 모든 단어는 띄어쓰기 할 수 있으니까 홀로 쓸 수 있어야겠죠? 홀로 쓸 수 있다는 건 자립 형태소라고 했습니다. 의존 형태소 중에 유일하게 단어지만 띄어쓰기 할 수 없는 거. 조사는 그냥 이게 시험 문제 자체야. 단어지만 띄어쓰기 할 수 없는 형태소, 의존 형태소. 알았지? 어찌됐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감과 어미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어감과 어미가 결합해야 한 단어가 됩니다. 어감과 어미가 결합한 단어를 뭐라고 하죠? 동사, 형용사. 그래서 동사, 형용사 뭐 할 수 있어요? 어미를 다양한 형태로 바꾸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두 개가 합쳐져야 단어가 돼. 어감과 어미 각각이 형태소입니다. 어감과 어미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단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접사는 뭐가 있어야 단어가 됩니까? 어근이 있어야 단어가 되는 겁니다. 접사는 어근에 의존한다. 어간은 어미에 의존한다. 조사는 뭐에 의존할까요? 조사는 반드시 뭐랑 쓰일까요? 체언과 의존합니다. 체언. 체언과 의존하는 조사. 어간과 의존하는 어미. 접사는 어근에 의존한다. 이렇게 결합된 단어를 뭐라고 해요? 파생어라고 하는 겁니다. 파생어라고 하고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단어를 동사,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 동사, 형용사에도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사가 있으면 무조건 파생어라고 했어요. 그럼 동사, 형용사가 파생어가 되려면 접사가 있어야겠죠. 동사, 형용사가 합성어가 되려면 어근이 2개 이상 있으면 돼요. 이 원칙은 바뀌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봤으니까 1번은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띄어쓰기 할 수 있다 없다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 하나.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단어는 실질적인 중심 의미가 있어요. 모든 단어는 실질적인 중심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형태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될 건데 실질 형태소는 모든 자립할 수 있는 단어는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인 체언, 수식어, 독립어는 자립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뭐야? 실질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의존 형태소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어간입니다. 그래서 어간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어간은 홀로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지만 실질적인 중심 의미가 있다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이 어간과 어근을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어간의 뜻과 어근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이것도 한 문제 출제가 돼.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럼 실제 형태에서는 중심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심 의미하고 반대되는 의미가 뭐냐면 일정한 뜻을 더하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게 형식 형태소의 개념이야. 내신 문제에선 반드시 개념을 숙지 암기하고 있는지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객관식 오지선다로 많은 문법 용어, 문학 용어가 들어갈 거니까 문법은 문법으로 풀이를 할 때 약간 의미가 바뀐 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인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함은 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는 격조사, 부조사, 접속조사가 있어요. 격조사의 역할이 뭐였어요? 문장 성분 결정이라고 했어요. 보조사가 뜻을 더한다고 했어요. 접속조사는 이어준다고 했어.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무슨 관계? 체언의 관계. 그 다음에 체언이 어떤 조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 역할도 달라져. 이런 관계를 다르게 만드는 것 중에 어미 같은 경우는 자, 어미의 관례 뭐 있다고 그랬죠? 순서 좀 바꿀게요. 필기를 빼먹었어. 자, 접사는 접두사, 접미사 여기 적어놨고 접사 있고 어미 있어. 자, 어미는 어간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어미의 관례 적어보세요. 어미의 관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다. 단어 끝에 오는 어미가 뭐죠? 저번에 했던 거야. 맨날 써주면 뭐하니? 외우라고 알려준 거를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어느 날 갑자기 물어봐도 안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새로워. 그러면 안 돼.
내가 니네 외울 때까지 계속 설명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거꾸로야. 내가 니네가 잊어버렸는지 확인하는 게 내가 하는 역할이야. 알았지? 잊지 말고 필기해준 건 무조건 까먹지 않게 계속 복습을 한다. 자, 종결어미가 아니 잘못 썼어. 어말어미야. 어말어미야. 단어 끝에 온다. 자, 단어 끝에 오는 어말어미 문장을 끝맺는 종결어미가 있고 그 다음 연결어미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어의 성질을 바꿔주는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어말어미는 모두 단어 끝에 옵니다. 전성어미는 이번 시험에 들어갈 거야. 연결어미는 이번 시험에 들어갈 거야. 어디 들어갈까요? 문장이 짜임,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 할 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 하면서 시험 대비하면서 어말어미의 관례,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3. 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입니다.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는 굉장히 간단해. 두 개밖에 없어.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 시. 자, 주체를 높여야 하는 대상일 때는 시를 붙이면 됩니다. 있다, 있으시다, 많다, 많으시다, 크다, 크시다. 이렇게 하면 시가 선어말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낼 때 선어말어미를 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갔다, 과거, 간다, 현재, 가겠다, 미래.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저거 필기하는 데다가 써주고 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책에 없는 건 여기다 쓰는 게 맞겠지? 이따가 또 사진 찍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형태소는 요 네 개, 여기에 있는 문법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어간을 물어보는 문제 너무 중요한 고난도 문제고 형식, 형태소 세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필러 문항으로 반드시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난이도가 1번 난이도, 2번 난이도, 3번 난이도, 4번 난이도가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수능에 출제됐던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수능에 출제됐던 것 중에서 밑으로 막 내려오는 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 난이도가 된다. 원래는 되게 어려운 난이도에 들어간 건데 지금은 중학교 과정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걸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암기하시고 어간과 어근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거는 어간은 동사, 형용사일 때만 쓰는 말이에요. 동사, 형용사에만 어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간 뒤에는 당연히 어미가 붙겠죠. 근데 어근 뒤에는 뭐가 붙는다고? 전미사가 붙어. 근데 어근이면서 동시에 어간이면 이런 경우지. 여기 쓴 것 중에서 여기 안 썼나? 자, 이 동사잖아요. 이 동사입니다. 먹다와 먹히다의 차이점. 히가 붙으면서 동작을 당하는 동작을 당하는 거 피동 표현이라고 해요. 그 다음 시키는 거 사동이라고 합니다. 당하는 피동 표현하고 시키는 사동 표현하고 똑같이 쓰이는 전미사가 있어요. 피동전미사 이희리기, 사동전미사 이희리기에다가 우구추가 붙습니다. 우구추. 시키는 사동은 이희리기, 우구추 전미사가 있고요. 당하는 피동 전미사에는 이희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먹다를 먹히다로 쓰면 당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시키는 표현은 먹이다가 되는 거야. 엄마가 아기에게 약을 먹이다. 엄마가 아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토끼 입장에서 사냥꾼한테 당한 거야. 자, 요런 게 전미사야. 알아두면 아, 얘가 파생어겠구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피동 전미사가 붙은 먹히다는 파생어가 됩니다. 파생어. 접사가 결합하면 무조건 파생어야. 자, 근데 이제 파생어 문제에서는 파생어는 접사가 있는 경우가 무조건 파생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접사가 어근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어근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어근 앞에 붙는 게 접두사야. 머리두자 써서. 어근 뒤에 붙는 게 전미사예요. 근데 접두사, 전미사 모두 형식, 형태소니까 일정한 뜻을 더해줘. 먹히다, 다치다, 얘네들은 모두 어떤 단어에 쓰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피동 아니면 사동 연결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지우개, 덮개, 막개, 따개, 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단어에 공통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요. 동일한 일정한 뜻을 더해주고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건 어근이 되는 거야. 어근. 어근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고 얘는 일정한
얘는 뜻을 구별해주는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단어의 중심 의미. 그 다음에 접사는 일정한 뜻을 더해줘. 일정한 뜻. 그러니까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어근에 개를 붙여서 어떤 도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 바느질, 걸레질. 지를 붙여서 바늘로 하는 거, 걸레로 하는 거. 어떤 걸 사용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욕심쟁이, 심술쟁이. 어떤 습관적인 일을 반복하는 사람한테 쟁이라는 말을 붙여. 이게 접사야. 근데 접두사하고 접미사의 차이점은 접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접두사에는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접미사는 품사 변화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품사 변화가. 그래서 접미사 중에서 품사를 변화시키는 거 여기 예 들었습니다. 품사를 어떤 걸 어떻게 바꿨느냐를 풀이하셔야 돼요. 원래는 동사였는데 명사가 되었다. 명사였는데 부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품사가 바뀐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접두사는 아니고 접미사가 품사를 거의 대부분 변화시켜요. 나중에 드물게 접두사로 품사가 바뀌는 건 한 고2 말 고3쯤 돼야 나오는 거야. 그 전까지는 접미사 품사 변화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근 뒤에 접미사 붙어서 품사 바뀌는 거 여기 있고 합성어는 뭐가 출제되냐면 어근이 2개 이상 결합한 걸 합성어라고 해요. 파생어에선 당연히 접사 찾는 게 우선이고 접사가 품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물어본다. 두 번째, 합성어가 형성될 때 각각의 어근의 결합 방식, 합성어 형성 방법, 합성어 어근끼리의 결합 방식을 물어봐요. 앞에 있는 어근과 뒤에 있는 어근의 관계가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 대등의 의미, 앞에 있는 어근이 뒤에 있는 어근을 꾸며주는 종속의 의미, 앞에 거 뒤에 거 결합해서 원래 본뜻은 사라져. 본뜻은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융합 합성어. 요거 하나 구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물어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간단하게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 여기 써놨죠? 풀이 이렇게 할 건데 일반적인 우리말 어순에 따라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어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어순에서 늘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체언 뒤에 뭐가 온다 그랬죠? 체언 뒤에 조사가 온다 그랬죠? 어간 뒤에 뭐가 온다 그랬죠? 어미가 온다 그랬어요. 관형사 뒤에 체언이 오겠죠? 명사 대표 쓴 거야. 관형사 뒤에 명사가 올 거야. 그리고 명사 뒤에 명사 올 수 있어요. 손발이 맞는다, 피땀을 흘렸다 뭐 있던 거. 명사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우리말 어순이야. 그리고 부사 뒤에 부사 올 수 있고 부사 뒤에 또 못 올 수 있다 그랬어. 부사 뒤에. 부사가 꾸며주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아무도 못하네. 부사.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 그랬습니다. 부사 뒤에 용언 오는 것도 통사적 합성어인 거야.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는 풀이하면서 알려줄 거니까 이거부터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부터 백장기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비통사적 합성은 그러면 요런 어순에서 벗어난 게 비통사적 합성어야. 예를 들면 부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맨날 알려줬지. 그거 말고 부사 뒤에 만약에 명사가 왔어. 일반적인 우리말 어순에서 보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비통사적 합성어야. 자, 부슬비가 내려요. 보슬비가 내려요. 가랑비가 내려요. 이런 말 있어요. 보슬비. 자, 보슬비는 보슬이라는 뜻과 비라는 뜻의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예요. 비가 보슬보슬 내려요. 보슬의 품사는 부사예요. 비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예요. 부사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이런 걸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비가 보슬비 말고도 보슬비, 가랑비 뭐 여러 개의 비가 있겠죠. 여러 다양한 비가 있을 거야. 앞에 오는 어근이 뒤에 오는 어근을 수식해 주는 거야. 부사, 명사의 어순은 우리말 어순이 아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우리말 어순에 맞지가 않지만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건 맞아요. 비의 종류가 보슬비의 종류보다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밑에 있는 개념이에요? 보슬비가 비에 포함되는 거죠? 보슬비가 비에 포함되는 하의어야. 그 다음 비는 보슬비를 포함하는 상의어야. 상의어. 이것도 단어의 짜임이 들어가는데 하의어는 포함되는 단어예요. 포함되는 하의어. 가 보슬비야. 포함하는 상의어는 비야.
포함하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해주면서 뒤에 오는 어근이 합성어의 상위어가 되는 걸 종속합성어라고 해요. 풀이 방법. 그 다음 내가 정말 피땀을 흘려서 읽은 논밭. 피땀 흘려 읽은 논밭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합성어고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모두 명사, 명사죠. 명사, 명사니까 우리말 어순에 맞는 거. 뭐라고? 통사적 합성어야. 통사적 합성어고 피와 땀은 내가 피와 땀을 진짜 흘렸다가 아니라 이 속에 나의 온갖 노력과 정성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 아닌 이 단어 두 개가 결합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말로 쓰이는 거야. 이걸 융합합성어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해? 융합합성어라고 해. 이렇게 풀이하면 돼요. 알았죠? 자, 합성어 물어보는 것과 파생어 물어보는 게 출제 방법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거 일치하는지 여부 물어보는 거 나온다고 했고, 그럼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들의 예입니다. 품사를 바꿔줄 때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다라는 말에서 왔을 거고, 죽다, 죽고, 죽어서, 죽으면 이거 전부 다 용언의 활용이에요. 어반디의 다양한 형태의 의미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고? 용언의 활용이라고 해. 죽다, 죽고, 죽어서 활용을 해도 품사는 바뀌지 않아요. 활용을 해도 품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 중에 명사형 어미하고 명사화 전미사가 일치해. 절표지, 명사절 절표지 설명할 때 명사절 절표지가 미음, 기라고 했습니다. 암기문장 설명할 때. 근데 품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 중에서도 미음, 기가 있어요. 보이시죠? 어미인지 전미사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가 있어. 그럼 이가 붙어서 품사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어. 품사 문제로 무조건 이게 나오는 거야. 중학교 때 다루지 않은 이 문제가 언제 나오냐? 내년 의문의 변동 문제나 한글 맞춤법 문제. 알겠죠? 자, 그러면 죽음 같은 경우는 죽다 동사에 음을 붙이면 품사가 뭘로 바뀐다고? 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음을 명사화 전미사 또는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럼 죽음은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중에 뭘까요? 파생어인 거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못 맞춰. 죽음이 명사 단일어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죽다에서 온 말이야. 얘는 파생어야. 파생어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미사가 있으면 무조건 파생어인 거야. 자, 그리고 읽기 같은 경우는 읽다 품사가 뭘까요? 동사겠죠? 동사 읽다, 읽고, 읽지, 읽어라. 품사 모두 뭐야? 모두 동사야. 근데 읽기만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그럼 기는 뭐라고? 전미사야. 근데 뭐랑 주의해야 된다? 명사형 전성어미, 안긴 문장에 쓰이는 명사형 전성어미랑 구별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 명사와 전미사는 명사형 전성어미랑 구별하는 문제가 현대문법에도 나오지만 중세문법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고 닳도록 모든 문제집에서 출제되는 거. 학교에서 반드시 시험 보는 거. 모의고사에도 수능에도 꼭 나오는 문제. 이겁니다. 자, 그럼 길이는 품사 변화 말해볼까요? 길다의 품사가 뭘까요? 길다. 길다는 형용사입니다.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는, 니은다 붙여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긴다, 말돼, 안 돼? 안 돼. 길다가 현재야. 그 다음에 죽다, 죽는다, 읽다, 읽는다 모두 현재형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인 거야. 그래서 길다는 형용사가 명사 된 겁니다. 얘네들 전부 다 뭐라고? 파생어라고 했어요. 이것처럼 여기에서도 파생어 찾아가지고 풀이를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동사화 전미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와 전미사가 될 수도 있는 이유는 하다가 한 단어 쓸 수도 있고 한 단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하다, 청소한다 이러면 동사화 전미사가 되는 거야. 깨끗하다는 깨끗한다가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형용사와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하다는 동사 만들 수도 있고 형용사 만들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에 스럽을 붙여서 품사 뭐 됐어? 형용사 됐어. 자, 품사 변화 얘기해볼까요? 사랑, 명사겠죠. 사랑스럽다, 형용사겠죠. 명사, 형용사. 얘도 명사, 형용사.
다음 깨끗이, 조용히. 이가 붙을 수도 있고 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일찍이도 있어요. 일찍이. 일찍에 이를 붙이면 부사, 부사. 품사 변화 없어요. 품사가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야.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품사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도 그래서 시험 문제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찍이는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품사를 알아야 풀지. 그래서 품사도 물어보고 형태소도 물어보고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도 모두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유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활용을 해도 품사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활용은 뭐냐? 어간디 다양한 형태의 어휘를 결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쁘다를 활용하시면 예쁘다, 예쁜, 예쁘게, 예쁘고, 예쁘지, 예쁨 뭐 다 되겠죠? 등등등. 자, 그럼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예쁘가 어간이 되는 거야. 기본형에서 다를 빼면 어간이 됩니다. 기본형에서 다를 뺀 단어의 중심의를 가지고 있는 어간. 그리고 예쁘다는 중심음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어. 그러면 예쁘다의 예쁘는 어간이면서 동시에 뭐도 될 수 있어? 어근도 될 수 있는 거야.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일어. 그럼 여기서 예쁘 빼면 뭐가 남아요? 니은이 남겠죠? 니은이 어입니다. 니은은 무슨 어미라고 했죠?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을던. 용언의 관형사형. 그 다음에 걔는 부사형 어미라고 했습니다. 자, 까먹으면 안 되죠? 관형절 절표지, 부사절 절표지. 어간 뒤에 은는, 을던이 붙으면 무조건 관형사형이야. 어간 뒤에 개, 도록이 붙으면 무조건 부사형이야. 얘네들은 모두 어미입니다. 품사는 모두 형용사야. 품사는 모두 형용사인데 예쁘다라고 쓰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여요. 예쁘다는 서술어야. 그러면 관형사형으로 쓰면 문장 성분은 관형어야. 관형사처럼 관형어 역할을 한다. 뒤에 오는 체온을 수식해주게 돼요. 예쁘게 먹어, 예쁘게 웃어, 예쁘게 써. 다 뒤에 뭐니? 용언이 옵니다. 부사형은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쓰입니다. 이렇게 품사는 바뀌지 않는데 문장 안에서의 쓰임, 역할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품사도 물어보고 문장 성분도 물어보는 문제에서 반드시 나온다. 그 문제가 왜 나오냐면 이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꿈을 많이 꿔에서 어미를 찾아볼까요? 어미를 찾아보세요. 어미 찾아보세요. 형태소를 나눌 수 있어야겠지. 얘 어미예요. 무슨 어미라고? 관형사형 어미야. 그 다음 얘 어미예요. 아니에요. 얘는 전미사예요. 얘는 품사가 꿈을 꾸다 동사를 꿈이라고 쓰고 뒤에 조사가 왔어.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 그러면 명사가 되는 거야. 명사인 이유를 풀이하시면 돼요.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다. 조사와 결합한다.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꾼 미음은 뭐다? 전미사야. 명사화 전미사야. 근데 좋은 꿈을 많이 꿈에서 꿈은요. 서술어를 좋은 꿈을 많이 꾸다, 꿨다, 꾸다를 꿈으로 줄여서 쓴 거야. 명사형으로. 명사형으로 줄여서 쓴 얘는 뭘까요? 어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동사 그대로야. 알겠어? 품사가 바뀌는 게 아닌 뭐야? 어미인 거야. 명사형 어미. 얘는 명사형 어미. 됐지? 관형절 아니 명사절 절표지에서도 미음, 기 얘기해야 되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서술어를 이렇게 명사형으로 썼고 많이의 꾸밈을 받아요. 많이는 품사가 생각을 하라는 많이 품사가 뭘까요? 부사입니다. 부사. 문장 성분도 부사어예요. 근데 많이는 부사, 많고 많은, 많게는 형용사. 많이는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고 많다, 많고, 많은, 많게 활용을 하는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는 그냥 품사 그대로 형용사야. 활용을 한 형태가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다고.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될 수도 있어. 높이. 저번에 얘기해 준 거. 맞춤법 문제에서.
높이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이를 말하세요. 명사예요. 그 다음에 높이 뛰어. 부사예요. 자, 여기까지는 품사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높이가 전미사인 건 알겠죠? 형용사를 명사로 바꾼 거야. 형용사를 부사로 바꾼 거야. 구별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높이는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중에 뭐예요?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명사인지 부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뒤에 오는 말이 뭔지에 따라 알 수도 있지만 앞에 꾸며주는 말이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앞에 꾸며주는 말, 뒤에 붙는 말을 통해서 품사도 알 수 있다. 전미사 어미도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이는 형용사를 뭘로 바꿨어요? 부사로 바꿨어요. 자,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써준 것처럼 여기다 한번 연필로 답을 한번 적어볼까요?